조간 브리핑. (2016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겨레 칼럼 해고 자유화에 내몰린 국민을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반 해고의 도입이 쉬운 해고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성과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최대한 해고의 남용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박근혜 정부는 해고라는 단어가 주는 국민적 불안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인지 이번 행정지침 발표에서는 일반 해고라는 명칭 대신에 공정인사라는 제목을 달아놓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반 해고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이미 해고 자체가 쉬운 나라다. 편법적 해고의 또 다른 이름,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횡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해고의 도입은 해고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일반 해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저한 저성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게 되묻고자 한다. 진정 이번에도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계속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제주도에서 오전까지 눈이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제주공항의 운송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애초 오늘 아침 9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제주공항의 활주로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운항 중단은 오늘 저녁 8시까지 연장됐습니다. 토요일 집이 있는 창원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한 한 어린이가 JTBC와 가진 인터뷰입니다. 어제 갔어야 하는데 비행기가 못 떠서 내일 계약식인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박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김대중 시대가 따로 있고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갈라지고 증오하면 정권 교체는 멀어집니다. 탈당을 선도했던 동교 동기의 가신들이 충격을 받았다. 연합뉴스TV가 전한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어제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말입니다. 낡은 체제를 깨고 새로운 마당을 만드는 것, 거기서 제 몫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천정배 정동영 들어오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인천시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측근인 문병호 의원과 기존 측근인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회 강경수 전 의장이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수 전 의장은 새누리당 책임당원으로서 이 지역 같은 당 예비후보인 안경률 전 의원의 측근입니다. 여야는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도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여야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테러 방지법, 노동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서울이 15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고기압과 북극 한기가 동시에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1월 초까지 이어진 엘니뇨, 즉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2015년은 기상 관측 이래 136년 만에 가장 온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평균 기온보다 2도 이상 높아서 1973년 이후 겨울철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번 겨울 전체 평균 기온 역시 평년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맞네요.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2012년 파업 도중에 MBC에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에 대해서 문화방송 경영진 핵심 인사가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해고했다라면서 해고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최근 입수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2014년 4월 1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재철 전 사장의 변호사고 현재 MBC 법무실장인 사람, 일부 사내 인사 등과 함께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 소속 인사 2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언급하더니 박성재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 그런데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고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해고했어.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MBC 노조는 2012년 공정방송과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지요. 회사는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에게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는 평조합원인데도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 등 다른 4명과 함께 해고돼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경영진 핵심 인사 입에서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 이렇게 자인하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징계 조처를 내렸던 당시 인사위원회는 안광한 현 사장이 부사장으로 위원장을 맡았고요. 백종문 본부장은 편성제작본부장으로서 인사위원이었습니다. 관련한 한겨레 사설입니다. 핵심 간부의 입을 통해 드러난 MBC 경영진의 속내는 그간 회사 쪽이 내세운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회사 쪽은 부당 인사조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거듭 반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음 자료는 아무런 근거 없는 불법 해고인 줄 뻔히 알면서도 특정 직원들을 일터에서 몰아내려는 경영진의 생각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 편향적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실제 문화방송 경영진은 해고 징계뿐 아니라 인사평가 최하 등급 형식을 빌려서 보복성 부당 인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14년 8월에서 9월엔 대형 법무법인 2곳에다가 최저 등급 부여를 통한 저성과자 해고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조언을 구했다가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인사권을 보복의 무기로 삼고 눈엣 가신 직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태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현실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예고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표 노동개혁의 미래를 염려한 한국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정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른바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쉬운 해고가 아니라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 이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데도 일반 해고가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저 성과를 빌미로 편법 해고를 일삼은 대표적 사례가 대신증권과 KT다. 두 기업 모두 교육훈련 및 배치 전환을 악용해서 구조조정을 했다. KT의 저성과자 퇴출 사례는 충격적이다. 우선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근무지를 발령하고 종전에 하던 업무와 관계없는 생소한 업무를 배정한 뒤 직무 수행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단독 업무를 맡긴 다음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 경고를 거쳐서 결국 징계를 가하고 해고하는 프로세스였다. 114 안내원이었던 여직원에게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업무를 주고 실적이 나쁘다는 자술서를 쓰게 한 뒤 그걸 토대로 발부한 경고장을 근거로 해고하기도 했다. 네, 이게 바로 박근혜식 노동의 미래군요.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보수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주 받았다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가족 홍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를 쳤는데 엿새 뒤 보수단체 태극의열단 오성탁 대표는 이성태 특조위원장과 박종훈 상임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성탁 대표는 또 2주쯤 후 발언을 한 유가족 홍 씨도 추가로 고발했다. 문제는 오 대표가 홍 씨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특조위에 파견 나온 해수부 공무원 임모 과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임 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조위 관계자는 임 과장은 파견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태도가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라며 업무 특성상 그런 일을 스스로 하고 나설 만큼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을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성탁 대표는 임 과장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를 고소하려 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는 설득에 혹해서 세월호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피해 유가족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래 가입해서 동향을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을 확산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성탁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6일 능지처참 발언이 나왔던 그 현장에 태극의열단 회원이 있었다. 그 회원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이 다음날 보고서 형태로 올라왔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이 포럼에서 유가족 홍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고 발언한 내용, 발언 후 박수를 친 전체 참가자들 가운데 박종훈 상임위원이 포함된 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일 행사를 촬영했다는 점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럼 현장을 전한 태극의열단 회원은 약 1년 전부터 4.16 연대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성탁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년 전에 4.16 연대에 회원을 들여놓았다. 아무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특조위 내부의 이야기를 언급하거나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쓰기도 한다라면서 외부든 내부든 특조위를 흠집내려는 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제는 세작을 갖다 심는군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안심전화까지 사용해서 조직적 여론조작을 막고 최대한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휴대전화 위장 전입인데 대구 지역 당내 경선에 뛰어든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인척 20여 명을 최근 자신의 주소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경선이 끝나면 다시 원래 주소로 옮기면 된다고 설득한 뒤 휴대전화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주소를 변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자라면은 얼마든지 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별다른 주민등록상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의 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또 다른 대구 경북 지역 예비후보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이동통신사에서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이 휴대전화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경선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당이 과열 경선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주소 등록 기준 시점이라도 정해야 한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친박 핵심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새 인물 영입 문제를 놓고 김무성 대표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위스에서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권에 비해서 총선 전망 밝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자, 이 말을 전해들은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인사 추천 없이 시스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질없는 논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입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하지만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야당이 저렇게 인재 영입을 하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분구 지역에 영입할 인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에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최경환 의원 측은 다음 주부터는 몇몇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이 예정돼 있다라고 했는데요. 친박계 핵심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어느 후보에게 있는지를 이런저런 형태로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는 청와대와 교감하며 친박 진영의 총선 전략을 당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최경환 부총리 스위스에 있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만났다고 합니다. 배석자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개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는데요. 홍걸 씨는 더 이상 분열의 수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출마 선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김홍걸 씨가 비례대표로 공천됐다느니 목포에 출마할 것이라느니 이런 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조선일보는 또 실제 그렇게 된다면 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홍업 씨에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 아들 전부가 국회의원이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한 뒤 이 세 형제는 하나같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홍일 씨는 나라종금 사건, 홍업 씨는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기업 비리, 홍걸 씨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자체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의 이런 태도는
야권 분열 구도를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야권의 지지세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선일보의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는 동교동계, 최근 집단 탈당을 했는데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으로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 상품권이 상품권 즉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것에 도구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성남시는 수혜자 늘리기와 실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동아일보가 또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동별 청년배당 지급 실적이 공개되는 등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무원 일부가 직접 대상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수령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도 짚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시가 하는 일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게 문제입니까? 상품권 깡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청년배당을 흠집내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 가능성, 이게 노출됐죠. 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말입니다. 동아일보, 또 동아일보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선일보는 그러면 어쩌자는 것인지, 상품권 대신 현금을 주자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답을 해야 합니다. 두 신문은 4대강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돼도 이렇다 할 견제를 하지 않았던 신문들 아닙니까? 청년 배당에 대해 어떻게든 딴죽을 걸고 싶은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들이 쏟아내는 이재명을 향한 맹포. 김무성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개석상에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속에 성남시가 20대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온라인상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깡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풀자마자 깡 거래냐? 글쎄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품권이 논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복지를 위해 무상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되고 있어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성남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공된 상품권이 결국 불법 현금화되면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라디오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재명이 반박.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한 7, 80% 가격에 파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일종의 상품권 깡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성남시는 이미 이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6% 정도를 저희가 할인을 해가지고 시가 재정 부담을 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골목에서만 쓰니까 좀 지역이 좀 살겠죠. 그 연간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실제 발행되는 상품권은 그에 뭐 예를 들면 10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6% 할인받아 사가지고 뭐 한 2% 띄고 뭐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고 장터에서 누가 장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있던 거. 그런 걸 뭐 2개인가 팔겠다는 게 나오니까 이게 청년 배당 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일간 베스트에서 이걸 조작을 좀 해놨고 마치 많은 것처럼 옛날 것 과거의 거 다 붙여가지고 일베에서 조작을 했어요. 일간 베스트에서 만든 거를 각 언론들이 그걸 막 받아가지고 사실처럼 쓰다 보니까 왜곡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현금을 줬을 경우에 청년들이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물론 있죠. 복권 써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성남 지역 안에 지역 그 영세 사업자들, 그다음 뭐 재래시장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일부러 주었는데 그 약간의 극단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마치 엄청난 큰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역 안에 이 상점들은 뭐 술집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그건 빠집니까? 술집, 뭐 대형 유통점, 뭐 복권방 이런 데는 다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극히 일부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걸 그렇게 뭐 상품권 깡식으로 해서 돈으로 한 10만 원, 11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술 사 먹고 이런 청년들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당연하죠.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 제도에는 이제 틈새가 있길 마련이고요. 우리가 물물 교환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화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훔치기가 좋죠. 또 위조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다 위조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상품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다. 예.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상품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현금을 줄 경우가 더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상품권을 했는데 거기에 왜 이런 작은 하자가 있느냐라고 문제를 삼으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다른 대안이 없죠. 예. 저희가 또 이 문제는 미리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가능하게 전자화폐 형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화폐?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거죠. 카드. 이 카드를 남한테 빌려주면요? 그럼 물론, 이거 예를 들면 내가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그걸 친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부모님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걸 쓰는 건 자유죠. 그거를 쓰지 말라든지 특정 용도를 반드시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나친 제약이죠. 네. 어떤 문제는 없겠습니까? 결국 하지 말라고, 즉 반대하는 측에서의 트집이다 이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제가 대안을 내보라고 했어요. 현금 줄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일 시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거다. 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복지를 왜 하느냐? 고려대에서 그 생각을 밝히는 이재명. 저는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헬조선. 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세대들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노력하는 소리는 하고 국가가 날 위해서 뭘 해주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도 우리 성남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좀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성남 학생들은 그 알고 있죠. 우리 대학생 등록금 빌리면 이자 다 내주는 거. 우리 성남만 하고 있어요. 성남으로 이사 오세요.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알립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외아들 사진 첫 공개. 아니, 알립니다라는 말머리는 통상 조선일보 회사 차원에서의 공고를 할 때 붙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알립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외아들 사진 첫 공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일 롯데그룹을 경영하는 신동빈 회장의 외아들 시게미스 사토시 씨 부부의 베일에 쌓인 일상을 이코노미 조선이 포착해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 조선, 조선 미디어 그룹의 경제 전문 미디어 조선비즈가 발행하는 월간지인데 이게
1월 27일자부터 주간지로 재창간하면서 사토시 씨 기사를 실은 것이라고 홍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많이 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 등에게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1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0살 미만인 경우는 1,873명이었다는 겁니다. 증여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재산을 넘겨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50억 원을 넘는 경우가 10명에 달했고 이 중 1명은 10살 미만이었습니다. 50억 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금을 잘 낸 사람들에 한한 것입니다. 탈세한 사람? 이건 국세청 통계에서 잡힐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상반된 통계입니다. 장애인 가구 3곳 중 한 곳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장애인들을 빈곤 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 총생산에 비한 장애 관련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5 장애통계연보를 작성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해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등 추가 비용이 대략 평균 16만 4,200원인데 이것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 철피해 연대 대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들의 실제 요구에 훨씬 못 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만도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의 기사들은 세계일보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원회 요청으로 영화 오빠 생각 예매권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강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예매처를 통해서 한 장당 정가가 9,000원인 예매권을 6,000원에 샀으며 총 구입량은 4만여 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의 사전 예매율과 개봉 초기 관객 수는 영화의 흥행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대량 예매는 영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영화 투자, 영화 배급사인 뉴 그리고 임시완 씨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뉴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 표를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좋은 영화가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완 씨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영화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지요.
현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내걸었던 검찰 개혁 관련 핵심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끝에 폐지됐던 대검 중수부도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대선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전체 4개 가운데 비리검사 퇴출 항목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분야의 핵심 공약들 대부분은 잠깐 신용만 냈다가 원상 복구되거나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분야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빈말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3년 동안 68명에서 72명 정도였던 파견 인원은 갈수록 줄었는데 지난해 9월 68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사표 제출, 청와대 근무, 검찰 재임용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편법으로 청와대를 거친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중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청와대 종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검찰의 수사 결과 역시 청와대 입맛을 거역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이게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최신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산간을 중심으로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만 잘 참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박병수 한겨레 선임 기자의 칼럼 대화 말고 무엇가 있는가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갈수록 고도화하는데 대화와 협상은 몇 년째 막혀있고 아무리 대북 제재의 칼날을 벌여도 중국이 함께 나서주지 않으면 약발이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 달리 선택이 있을까 싶기는 하다. 그렇다고 중국을 닥달하는 것이 해법이 될까?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 분단이 거론된 것은 3차례 있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이 대동강 또는 한강을 경계로 조선을 분할하는 협상안이 논의된 바 있었다. 또 러시아는 러일 전쟁을 2년 앞둔 1903년 일본에다가 3구 도선을 기준으로 세력권을 나누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38선이 그어졌다. 과거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조선 파병은 요동 지역의 안전을 위해 조선을 일본에 넘길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6.25 참전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맞서야 하는 중국에
북한은 여전히 완충지대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대북 제재 요구는 그런 완충지대를 포기하라는 요구다. 중국에는 국익이 걸린 일이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설령 중국이 한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북 제재에 나선다고 치자. 그러면 북한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봉수의 망에 무릎 꿇고 핵을 포기할까? 문제는 대북 압박, 대북 봉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한반도의 긴장 고조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3년 동안 군사적 대치가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일촉즉발의 위기도 몇 차례 있지 않았던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전망도 불투명한 강경대결에 목을 매야 하는가. 필요한 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아닐까. 핵은 군사적으로 절대 무기라고들 한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이나 갈등이 없다면 쓸 일도 없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핵을 우려하지 않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남북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은 핵 문제를 북미 간의 일이며 남북 대화의 의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의 양과 질이 달라지면 대화도 달라진다. 아무리 어렵고 먼 길이어도 첫걸음은 대화와 교류다. 그것밖에 없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